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공부가 재미있을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시기가 한두 달 정도는 있었어요. 정말 그 한두 달 정도는 이게 책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책 속에 길이 있구나. 저자와의 대화가 이런 의미구나. 책을 읽는데 그 저자의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읽지만 머릿속에는 그 글에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막 그려지는 거죠. 글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간접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죠?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그러잖아요. 눈빛이 안광, 눈안 빛광자예요. 종이 지 등배예요. 종이 뒤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을 철자예요.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눈빛이 종이를 뚫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독서 산매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그 장소가 대학교 도서관이었는데 정말 무념무상, 여기가 산산지, 산의 절간에 들어와 있는지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2달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게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됐다면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는 기간에 6개월이면,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모택동이 이 중국 그 공산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베이징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책을 읽었대요. 6개월 동안. 그러면서 그 이제 사상이 다 그 6개월 동안 정립이 된 거죠.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시간 많잖아요. 앞으로 지금 6, 7, 8, 9, 10, 5개월이나 남았네요. 엄청난 시간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민법 총칙을 읽을 때 이랬어요. 민법 총칙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민법에서 이렇게 큰 책을 읽었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0며칠간 읽었는데, 근데 두 번째 5일간 다시 민법 총칙으로 와서 5일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오전에 책 읽고, 점심 먹고 오후에 책 읽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책 읽고, 이게 다예요. 같은 책을 12일간 5일간 이렇게 읽은 거죠. 근데 5일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자가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 한 10며칠간 읽었고, 두 번째 5일간 읽었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그냥 흐름이나 따라가자. 이제 버리고, 많은 걸 버리고 흐름이나 따라가자면서 이제 버리고 읽으니까 오히려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이게 이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도 그게 어딘지는 아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죠. 세부적인 거는. 대신 흐름을 아니까, 거기가 어딘지 아니까 책을 펴보면 금방 찾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책을 읽을 때 커다란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일을 읽었는데, 그 읽을 당시에 그 교수님하고 빈 교실에서 혼자 수업 듣는 것 같았어요. 빈 교실에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뭐라고 얘기한 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누웠는데 그날 하루 종일 수업 들은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막 영화 본 것 같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볼 때는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600페이지를 3일 만에 다 읽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직도 125조, 126조, 129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125조는 수권 표시를 했는데 안 준 거죠. 실제로는 안 준 거잖아요. 다음에 126조는 권한을 넘은 거잖아요. 129조는 소멸 후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소멸도 됐는데 권한을 넘었으면은 129조를 적용해야 되느냐? 126조를 적용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예요. 소멸도 됐고 권한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페이지를 딱 제쳤는데 내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권한도 넘고 소멸도 됐을 경우에는 요 조문을 적용하는 게 적당하다면서 아마 129조인가 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감명 깊게 읽어서 독서산맥 그 책 보고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법률행위라고 하면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타이틀이 나오면은, 법률행위라는 타이틀이 나오면 밑에 내용을 다 알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법률행위를 설명한 문장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법률행위가 뭐냐, 그 문장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계속 읽는 거죠. 의사표시만.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니까. 근데 이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내가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최고라든가 이 의사의 통지라든가 확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위장병이 도져서 위장병 도져서 이제 휴학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그 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위장병은 나왔는데, 위장병을 제가 한 5년을 앓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학교 도서관 식당에서 식판에다가 밥을 받으면 이제 아줌마들이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애라고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 많이 못 먹으니까 딱 반을 잘라서 매 끼니를 반만 먹었어요. 반만 먹고 하니까 졸리지도 않고요. 반만 많이 안 먹으니까 훨씬 더 집중이 더 잘 돼요. 근데 그렇게 2달을 했더니 몸무게가 52kg 됐어요. 몸무게가 52kg. 그러면서 이제 위장병은 이제 악화될 대로 악화된 거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위장병 나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대신 위장병 낫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다 났어요. 결국은 그에 이제 한 학기 쉬면서 다 나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위장병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몇 년간 멀쩡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토지정책이요. 자, 이 토지정책은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죠. 자, 요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지역지구제. 자, 요거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지역지구제의 효과,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자, 요렇게 4가지 주제입니다. 목적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요거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또는 감소시키거나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부의 외부를 제거하는 거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예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예요. 왜곡불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이랬을 때의 효과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눠요. 지역지구제라는 게 용도 지역을 혼재되어 있던 지역을 이제 구획을 나누어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관농자라든가 또는 도시지역을 다시 주상공록 이렇게 하잖아요. 용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면은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지역이 살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자, 주로 가격 측면을 더 많이 얘기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존 공급자가 어떻게 해요? 초과이윤을 얻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증가하겠죠. 초과이윤을 얻으면 기존 공급자는 규모를 늘리고 새로운 공급자도 들어올 겁니다. 돈 되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과이윤은 사라질 겁니다. 자, 여기서 분석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지역지구제에서 효과는 좀 중요도가 낮고, 요 내용이 뒤에 가면은 이런 분석이 임대료 규제나 임대료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면은 요런 분석이 또 나와요. 그래서 뒤를 위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사전적 독점의 문제와 같아요. 어떤 지역에 이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사전적 독점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또는 규제한다 라고 했을 때 혜택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그 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경직성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고 어떤 지역을 개발을 제한을 한다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 토지 소유자한테는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강제 수용하는 게 있고요. 수용, 강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혹시 공법에서도 배우나요? 세 가지? 제한하는 거? 안 배우나요? 공법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까요? 했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지, 처음부터 안 했는지, 이게 헌법 23조 3항에 있어요. 헌법 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공필요라 그랬죠. 아까 토지비축제도에서, 토지은행제도에서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해서 공공개발용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바로 이 공공필요해야 수용, 사용,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수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 규정이 있어요. 수용하고 사용하는데. 근데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권구역, 이런 여러가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여러가지 제한하는 데 있죠. 이 모든 제한하는 곳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되는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뭔가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TDR이에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다음에 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 이 경직성이라는 게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뭔가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거나 또는 상황이 변했는데도 바꿀 수 없다거나 이러면 이제 경직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계획 단위 개발이에요. 요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제 공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하는데 필지별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버리면 거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들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죠. 조금 더 완화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요.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더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하는 거예요. 공개 공지를 제공하거나 녹지 공간을 제공하거나 우수조를 만들거나 하면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죠. 우수조 말씀드렸었나요? 우수조 같은 것도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되는 건데요. TDR의 경우에는 개발권 양도제죠. 자, 이건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게 시행을 한다면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도 뭐를 줘야 돼요? 개발권을 주죠. 개발권을 주는데 여기다가 짓지는 못해요. 대신 이 사람들이 더 지으려고 하면 이쪽에 가서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죠. 그때 이제 대가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DR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개입 안 하는 거예요. 개발권을 줘놓고 저 개발권을 살지 팔지는 내 마음이에요. 이것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시장을 통해서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달성할 수 있어요.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지금 이 지역은 계속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돼요? 개발 가능 지역인 과밀 및 혼잡해지겠죠. 이건 뭐예요? 비효율이 비효율. 과밀 및 혼잡 지역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이에요. 다음에 이것은 개발 가능 지역에 지가 상승에 의존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는 없어요. 자, 이 뭔 소리일까요? 지가 상승에 의존한다는 게 이 지역에 땅값이 안 비싸면 개발권을 사오는 게 아니고요. 땅 사서 옆으로 늘려요. 개발권이 거래되려면 이 지역에 뭐가 비싸야 돼요? 땅값이 비싸야 돼요. 그럼 정부가 이 개발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 땅값이 올라가도록 자꾸 부추겨야 되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부가 나서서 땅값을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개발권을 사오는 게 아니라 땅 사서 옆으로 늘리니까. 자, 그런 이제 부작용은 있습니다. 자, 단점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요런 제 단점 있는 게 TDR.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66쪽에 목적의 1번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2번은 이제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고 3번은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지역 간 형평성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역 간 형평성은 문제가 생기는데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다가는 이 지금 현재의 지구는 우리가 잠깐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우리가 임차하고 쓴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다 무분별하게 다 낭비해버리고 써버리면 다음 세대가 쓸 자원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이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은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내용 및 효과는 좀 중요도가 낮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3번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서는 그 형평성 문제와 사전적 독점의 문제는 같은 문제고요. 1번, 2번은 형평성 문제고 3번, 4번, 5번은 경직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형평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개발권 양도제에 있고요. 다음에 지역지구제 경직성을 보완하는 정책으로는 계획단위 개발이나 보상지역제에서 넘어가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죠. 한 번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이에요. 자, 이 개발이익이 뭐냐? 자, 첫 번째 개발이익이 뭐냐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땅 갖고 계시나요? 땅 갖고 계시나요? 땅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나 봐요. 땅. 있습니까? 땅이 이제 땅 갖고 있으시면 땅값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1억 2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 적 있나요? 시골에 있어서 별로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경우에 따라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토지 소유자가 그 주변에 뭐 이제 성토, 복토하고 이렇게 뭐 배수시설하고 또 이제 사도도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간 거는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주변이 개발돼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 주변이 개발돼서 올라간 것으로서,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 이것이 5%라면 요만큼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초과된 크기. 여기서 이제 500만 원 되겠죠. 초과된 부분을, 초과분은 얼마예요? 1,500만 원. 요거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이익. 자,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올랐죠. 주변이 개발돼서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올라간 것 중에서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 이게 뭐라고요? 개발이익이다 이 말이죠. 자, 요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 거요, 사유로 환수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으시군요. 이제 드디어 드러났어요. 이제 지금 방금 환수돼야 된다고 한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 토지 소유자 거라고 한 사람은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누구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누구 거? 시험 칠 때까지는 사회로 환수돼야 되는 거. 시험 치고 나서는 이제 내 거라 그러세요. 사회로 환수되어야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요.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올라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로 환수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환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상승한 것으로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것이 개발이익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환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환수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죠. 초과매수법이 있죠. 다음에 상세법이 있고요. 다음에 4번에 국유화법이 있죠. 요 3가지는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돼요. 자, 초과매수법은 이거예요. 자, 여기가 개발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 주죠. 보상금 줄 때 다 개발이익 배제하고 보상금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순환에 할 때 어디가 개발된다라고 할 때 여기 정확하게 잘 찍으면 안 된다고요. 투기를 하더라도 주변을 찍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편입되는 부분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는데 여기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땅값이 올라간 채로 자기네가 사적으로 거래하겠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성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인접성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 여기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을 다 매수하는 것이 바로 초과매수예요. 다 매수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면 되잖아요. 괜찮죠? 아니에요? 왜요? 보상금 줄 때? 아니,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 택지 정리해서 비싼 값에 분양하면 되지. 그러면은 정부가 남길 수 있잖아요. 개발이익을 환수를 하니까. 자, 이거 안 돼요. 만약에 주변이 또 값이 올라가면 계속 사?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이것보다도 제가 아까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을 말씀을 드렸죠.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필요잖아요. 공공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요거는 공공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수용을 못해요. 이거 수용했다가는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 23조 3항 위반이라고요. 안 돼요. 상세법은 뭐냐? 상세법은 자,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여기는 편입이 안 됐어요. 원래 이 땅이 1억이었어요. 원래 이 땅이 1억인데 반반씩 편입됐든 어떻든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땅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7천이 됐어요. 그럼 요 부분을 요 올라간 만큼을 까고 3천만 원만 보상해 주는 거죠. 올라갔으니까 3천만 원만 줘도 원래 1억 유지되잖아요. 까고 보상한다고. 까고 상세가 이게 일종의 그 뭐죠? 민법에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민법에 서로 간에 채무관계 있을 때는 상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만큼을 까고 보상금 주는 거.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는 위법이에요. 위법. 이거는 공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취법 들어보셨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원래 5천이었으면 5천만 원 보상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돼요. 따로 해야 돼. 따로. 그래서 나온 법률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제대로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안 돼요. 국유화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화 한 번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직접 부가법밖에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직접 개입이 아니에요. 직접 개입이 아니고 직접 부가예요. 부가. 부가하는 거는 간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세적 방법이 있고 비과세적 방법이 있어요. 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이전과세, 이전과세의 양도소득세, 보유과세의 재산세. 재산세는 별로 비중이 크지 않아요. 재산가액이 10억이라 해도 세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엄청나죠. 어떤 분이 3천만 원 주고 땅을 샀는데 5억이 됐어요. 제2영동고속도로, 그 다음에 강릉에 가는 고속철, 그 다음에 중앙선 복선 전철 이런 게 겹치면서 그 주변 지역이 3천 주고 산 게 5억이 됐어요.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자,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얼마죠? 30%인가요? 40%.
4, 7이 28, 4, 4, 18, 1억 8,800. 맞죠? 맞잖아요. 4, 7이 28, 2 올라가 있잖아요. 4, 4, 18이죠. 1억 8,800만 원. 자, 이거 양도소득세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걸 환수하는 거죠. 그런 장치. 저는 이렇게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도 얼마나 남은 거예요, 이게. 거의 뭐 3억 가까이 남기는데. 그죠? 3억 8,200 남기는데. 자, 아무튼, 이런 것이 있고요. 이제 비과세적 방법이 이제 아까, 개발 부담금. 그 다음에, 아까, 이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 주죠. 또, 환지 방식 있죠. 옛날에 그 땅 삐뚤삐뚤하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땅을 택지 정리하면은 반듯반듯하게 택지 정리하죠.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던 땅보다는 다른 땅으로 바꿔줄 때 면적을 줄여서 바꿔주죠. 감보하잖아요, 감보. 자, 이게 다 뭐예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죠. 채비지 보류지 하는 게. 그렇게 하더라도 땅값이 평당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액은 다 맞춰주는 거죠. 또 아까 토지은행 했죠? 아까 토지은행 했잖아요. 토지비축제도. 쌀 때 사둔다 그랬죠? 쌀 때 미리 사두면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국가 거죠. 국가가 샀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에 초과이익 환수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주택 짓게 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거를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비과세적 방법으로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부과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표 밑에 과밀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에 69쪽에 있는 그 참고 박스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임대료 규제, 주택정책.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뭐 이 정도는 하고요. 이게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규제하는 거죠. 자, 시장 임대료가 평당 50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요거보다 아래에 규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자,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규제 임대료가 뭐보다 낮아야 돼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되죠. 이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해요.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수요, 공급,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예요. 자, 수요자들은 가격이 낮아진 효과와 같으니까 수요량을 늘리죠.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이죠. 가격이 낮아진 효과니까. 자, 그럼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자, 이 초과 수요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에는 비탄력적, 장기에는 탄력적, 이렇게 장기에는 더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집 구하기가 힘들겠죠. 물량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찾는 사람은 늘어났으니까 집을 구하기가 힘들면 이사를 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동이 저하되고요. 먼 곳에서 다녀야 되니까 교통비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나마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이게 수요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돈 더 드릴게요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얼마 쓰지만, 계약서에는 40 쓰지만 뭐 55만 원 드릴게요 이럴 수가 있죠. 자, 저런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암시장이에요. 암시장. 그리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죠. 계약서에 쓰는 가격과 실제로 주는 가격, 이런 거를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그래요. 그리고 공급자들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음성적 지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받아야 뭐 수리도 해주고 수선도 해줄 텐데, 그래도 40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 중에는 모두 다 어기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기피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해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이 동그라미 친 표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으면 아무 효과 없다. 아래에 있어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들어보시고 입장 정리해야 되죠. 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QD, QS. 이거는 이제 수요 함수, 이거는 공급 함수예요. 자, QD는 1400 마이너스 P다. QS는 200 플러스 2P다. 자, 이게 수요 함수 그래프, 이게 공급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P바는 300으로 규제할 시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임대료 규제 계산하는 문제를 푸는 거는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게 요령이에요. 이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P에다가 P바 이렇게 있는 거죠. 못 올라가게 막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QD는 얼마예요? QD 몇? 1100 맞죠? 이제 막 이런 빼기 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QS는 300 넣으면 326, 600에 800 맞나요?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 얼마? 300. 할만해요? 패스하는 거예요? 할만한 거죠. 숫자만 집어만 넣으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똑같이 식을 줬고요. 이걸 이렇게 바꿀게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P바 500으로 규제 시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은 또 똑같이 물었어요. 자, 이제는 QD가 몇이에요? 500으로 규제했죠? 그러면 QD는 900인가요? QS는 1200인가요? 그럼 뭐예요? 초과 공급 300. 아무런 효과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초과 공급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요. 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초과 수요가 나왔다는 것은 300의 위치가 균형 가격보다 아래란 뜻이에요. 300이 여기였기 때문에 공급 함수에 대비했을 때 여기가
800이 나온 거고, 수요 함수에 대입했을 때 여기가 1100이 나온 거예요. 1100, 800 이렇게. 근데 500을 대입하니까 1200이 나오고, 맞잖아요. 여기가 900이 나왔다는 얘기는 500의 위치는 요거보다 위란 얘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가 똑같게 나오면은 그거는 위치가 어디란 얘기예요? 균형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되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를 보면은 이게 균형 가격의 위치의 가격인지 균형 가격보다 아래인지 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초과 공급은 위에 썼고 초과 수요는 아래 썼잖아요. 맞나요?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균형 가격보다 위의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 균형 가격보다 위에 규제할 때를 물었다고요. 위에 규제할 때. 위에 규제하면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할만한 거요? 할만하지 않은 거요? 할만하죠. 그래도 대입을 해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냥 초과 수요 대답하면 되고, 초과 공급으로 계산이 되면은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하면 되니까. 됐나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내놓고 초과 수요 100, 초과 수요 300, 초과 공급 100, 초과 공급 300, 초과 공급 500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계산 안 해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그죠? 이건 초과 공급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분양가 규제에서는. 아무 효과 없다 또는 초과 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됐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고요. 이와 똑같은 정책이 바로 분양가 규제입니다. 분양가 규제는 넘어가시면은 거의 구조가 같아요. 분양가 규제는 이제 71쪽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이거는 분양시장이고 저거는 임대시장이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평당 1000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규제를 요거보다 아래 해야 되겠죠. 800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수요는 어떻고 공급은 어떻고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리겠죠. 공급자들은 건설사는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납니다. 자,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시행되면은 공급 물량은 여기고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여기입니다. 자, 적은 물량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게 지어지게 되면 이 말이에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요. 아까 저기에서는 전매 차익이라 그랬죠. 음성적 지불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전매 차익이라고 했죠. 전매 차익. 이 전매 차익은, 자, 이게 재미있습니다. 요게 새집 가격이죠. 신규 분양가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1200원. 기존 주택이죠. 기존 주택이 뭐예요? 중고 가격, 중고 가격. 중고 가격이 신규 가격보다 더 비싸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매 차익을 노리고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투기적 수요가 개입하는 거죠. 자, 이런 투기적 수요자들은 자기 이름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다른 사람들 통장을 사서 들어옵니다. 자, 기왕에 어차피 어길 거 한 사람 것만 사지 않겠죠. 수십 명 거 사가지고 옵니다. 수십 명 걸 사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누가 당첨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당첨돼요. 실수요자들은 자기 이름만 넣고, 이 사람들은 수십 명 거 통장 사서 넣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첨이 되고 실제 필요한 사람은 당첨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피 주고 사야 돼요. 피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이 당첨이 안 돼서 돈 있어서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한테 가서 피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공급자들도 이게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해요. 그러니까 고급 자재 사용 안 합니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이 흐를수록 물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이 전매 차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단기에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시행한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시행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도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이런 전매 차익 노리고 이런 투기적 수요가 들어오고 이러면은 분양시장이 아니라 투기시장이 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당첨 확률이 낮고, 이거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율화예요. 자율화를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분양가를 시장가에 맞게끔 올리라는 얘기죠.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규제하다가 올리면 이제 분양가가 올라감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어나겠죠. 분양가를 올리면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하면 시장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중고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시장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중고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전매차익이 어떻게 돼요? 전매차익이 줄죠. 전매차익 줄면 투기적 수요도 줄죠.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율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율화를 하더라도 이제 문제예요.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낮아서 문제. 좀 싼 값에 살 수는 있지만, 근데 자율화를 해버리면 이제 800엔은 절대 살 수가 없죠. 1000만 원을 줘야 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다 문제. 어쩔 수 없어요. 돈 없는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중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자율화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료 보조를 한다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진작에 이랬어요. 진작에.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다 이 분양가 규제로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MB 정부 때도 마지막으로 했죠. 보금자리 주택 엄청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 공급할 때 주변 시세 60%까지도 했어요. 60%. 5억인데 주변에 5억인데 3억에 분양했어요. 당첨되면 얼마예요? 2억이죠. 저 거기 넣었다 안 됐어요. 제가 67번인데 68번이 당첨됐어요. 제가 된 줄 알아서 처음에는 번호가 비슷해서 5억짜리 3억에 분양했어요. 그 3억에 분양 지금 5억도 더 될 거예요. 지금 그게 입주한 게 언젠가 하면은 2013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 입주했어요. MB 때 했던 거. 아무튼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2억이라는 걸 한꺼번에 몰아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돈이 있으면 이런 거 지어서 장기 전세를 하라면 장기 전세. 싸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오래 살 사람들은 오래 살고 최장 20년까지. 그러지 않고 이제 싸게 사니까 요 동안에 돈 모으면 되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사 가면은 딴 사람이 와서 또 혜택 볼 수 있잖아요. 그 2억이라는 돈을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 나눠주란 얘기죠. 근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싸게 분양해서 보금자리 주택해서 공급해버리면 한 사람이 몰빵으로 가져가잖아요. 당첨 안 된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바람직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근데 역대 정부는 계속 저렇게 해왔어요.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할 때 직접 개입이 직접 개입. 그냥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거 말고 정부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저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자금이라면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자격이 되는 사람들 수용을 해서, 그리고 사실은 보세요. 3억짜리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없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없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5억짜리 집을 3억에 분양해 주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택, 이런 정책이 바람돼요.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런 돈이 있으면. 자, 아무튼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자율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모두 다 직접 개입이죠. 이런 직접 개입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만 하는 그런 거예요. 됐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71쪽, 72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 보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